네,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2장 글쓰기 기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절에서는 글쓰기 절차에 대해서 공부하게 될 것이고요. 두 번째는 자기소개서 작성의 요령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까지 자기에 대해서 소개하는 글을 A4 용지 2페이지 가량을 적어서 여러분들이 제출하는 것이 과제입니다. 과제는 제 이메일로 해주시고요. 이메일은 수업계획서에 올라와 있지만 이메일 주소는 이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주 동안 자기소개서를 잘 작성해서 미리 취업을 준비하는 그런 3, 4학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구체적으로 글쓰기의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좋은 글을 쓰기 위한 어떤 유의사항을 잘 우리가 숙지할 때 막무가내로 글을 쓰는 것이 아니라 그 글쓰기를 통하여서 우리의 의사를 또 우리가 뜻하는 바를 잘 전달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유의사항들을 몇 가지 살펴보면 첫 번째로 어휘를 풍성하게 알아야 된다. 사용할 줄 알아야 된다. 근데 그 사용하려면은 일단은 나에게 그게 숙지가 되어 있어야 되고요. 습관화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러려면은 우리가 어릴 때부터 많이 들었겠지만 좋은 글들을 많이 읽어야 됩니다. 요즘의 신세대들이 온라인을 통해서 여러 가지 정보를 얻고 있지만 그 깊이가 있는 글들을 읽는 데는 참 인색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텀이 나는 대로 좋은 책들을 많이 사보시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또한 신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논설이라든지 이런 아티클들을 좀 자주 많이 읽어보는 그런 훈련이 필요합니다.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이 그런 글들을 주의 깊게 읽어보면요, 얼마나 좋은 어휘들이 또한 풍성하게 많이 들어가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자기가 그거를 좀 의식하면서 읽어본다면은 아마 그 말이 무엇인가를 느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특히 저는 여러분의 시기에 자기계발서에 대해서 좀 많은 책들을 읽어보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그 안에는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의 시기에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잘 제시를 해놨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자기소개서의 작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어떻게 구체적이고 실질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하는 책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터넷상으로도 찾아봐도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는데요. 그런 책들을 구체적으로 구입을 하든지 도서관에 가서 이렇게 빌려서 많은 책들을 읽어보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유의해야 될 것은 올바른 문장을 쓰는 법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말은 뭐냐면은 어떤 같은 내용을 전하지만은 문법에 맞고 논리적인 모순이 없는. 그래서 제가 실제적으로 학생들의 자기소개서, 예를 들어 특별히 장학금 신청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대학원에 진학하기 위해서 자기소개서를 이렇게 써보라고 요구를 하니까 그쪽에서 있죠. 그래서 써서 이제 제가 그것을 보고 또 이렇게 고쳐준 적이 많은데요. 정말 문법에 맞는가, 또한 논리적인 모순이 있는 글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저도 완벽하게 글을 쓰는 건 아니지만 우리 학생들의 글을 냈을 적에 수정이 많이 필요하다는 걸 느낍니다. 그거는 그만큼 글쓰기 훈련이 안 된 상태에서, 그리고 내가 좀 뭐라 그래야 되죠? 올바른 문장을 써야 되겠다는 그런 어떤 좀 절실함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 머릿속에서 있는 생각만 그냥 적어서 제출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너무 급한 것 같고요. 저는 예를 들어 저도 여러분들이 그런 어떤 자기소개서라든지 이런 것들을 적을 때 적어도 몇 번의 초고를 쓰고 나서 그 다음 몇 번의 수정, 적어도 서너 번 이상의 수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렇게 했다고 생각하겠지만 컴퓨터상에서, 그러니까 화면상에서 이렇게 쓰는 것과 내가 직접 손으로 쓰는 건 좀 다르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법에 맞으면서 논리적으로 올바른 문장을 쓰는 법을 자꾸 훈련해야 되겠다.
그 다음에 자신을 드러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거는 자신만의 어떤 독창적인 생각과 사고력 이런 것들을 반영할 수 있는 그런 글을 써야 되겠다. 그 말은 뭐냐면요. 어떤 좋은 문장을 따오더라도 카피라이트에 안 걸리기 위해서뿐만이 아니라 좋은 문장을 따오더라도 자기 안에서 내면을 시켜서 소화를 해서 다시 자기의 글로 만들어내는 그런 능력이 참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것들은 글쓰기의 꾸준한 노력으로 통해서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사람은 저는 창의적인 존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정보를 입력했을 적에 그것이 우리 안에 들어갔다 나오면 창의적인 것들로 변화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그런 것들을 의식하면서 글을 쓰려고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이러한 독창적인 생각과 아이디어들을 제시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아까 첫 번째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풍부한 체험들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글쓰기를 습작 형식으로 계속 해보는 거죠. 간단한 문장, 그 다음 간단한 문단 이런 것들로부터 그렇게 하려면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책 같은 거나 신문이나 인터넷을 읽으면서 있잖아요. 그것을 어떤 뽑아와가지고 내가 이거를 어떻게 쓰면 어떻게 다시 써보면 어떻게 될까 이런 것들이 자꾸자꾸 습작을 해보면 풍부한 체험을 하다 보면은 그 글들을 쓰는 것들이 자기 체화돼가지고 자기 것이 돼요. 그러면은 내 글쓰기 능력이 3개월, 6개월 이런 훈련을 지속할지 얼마나 좋아지는가를 여러분들이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 경험상으로는요, 제일 기본적인 바탕이 되는 것은 좋은 글을 많이 읽는 거더라고요. 제가 미국에 가기 전에는 영어로 문장을 거의 쓸 줄을 몰랐습니다. 한 2문장, 3문장. 근데요, 6년, 7년이 지나서 제가 미국 간 지 한 5년이 지나서부터 영어로 논문을 쓰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난 날들을 돌아볼 때 영어로 된 논문과 아티클들 또한 기사들을 얼마나 많이 읽었는가 생각해 보면요. 뭐 좀 과장을 하자면 하루에 한 편씩 읽었을 거예요. 하루에 한 편씩. 그러니까 좋은 글들을 많이 읽을 때 여러분들이 글 쓰는 능력이 개발이 된다는 것을 아시고 책을 많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글쓰기의 절차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글쓰기를 진행할 적에 그 맞는 순서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요. 내가 이 글을 쓰려고 하는 그 이유가 뭔가 주제의 설정을 잘해야 되겠다. 자기소개서를 쓰더라도 어디에 포커스를 맞춰서 쓸 것인가. 그런 것들을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좋은 글을 쓰기 위한 좋은 시작이 되겠죠. 그 다음에 취재 및 정리, 내가 이 주제를 쓰기 위해서 어떤 정보들을 알아보고 그 다음에 모으고 정리를 하느냐. 그게 글쓰기의 준비 작업이죠. 근데 막연히 취재 및 정리라고 한다는 것이 어떤 아티클들을 모아놓기만 하고 디렉토리에만 세이브 시켜놓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여러 번 읽어보고 있죠. 그런 글들을 요약해가지고 자기 것으로 약간 만들어 놓는 것이 그런 정리가 필요합니다. 이런 것들이 시간이 꽤 많이 드는 거죠. 그 다음에 글의 구상을 해야 되는데요. 이러한 내용들과 또 내가 진짜 쓰고 싶은 그런 내용들 그리고 내가 설정했던 그런 주제들을 취합을 해서 여러분들이 노트에 그 전개 구상을 할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글의 내용이 들어가 있지는 않지만 내가 어떻게 전개를 해 나갈 건가를 큰 그림을 그리고 가져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마무리는 이렇게 해야 되는데 대체적으로 보면은 저는 어떻게 하느냐면은요. 이런 글의 구상을 할 적에 주제 부분에 있어도 기승전결을 생각해 보고요. 그 다음에 이 글 바디, 메인 바디에 대해서도 기승전결을 생각을 해보고 그래서 전체적인 글의 구상을 마치고 나서 이제 글쓰기를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문단들이 이제 나눠지게 되는데 그런 구체적으로 문단은 어떻게 또 구성할 것인가. 예를 들자면 저 같은 경우는 서론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승전결로 구성을 하고요. 그 다음에 결론 부분도 본문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 다음에 결론 부분도 기승전결로 어떻게 전개를 해야 할까를 구상을 하고 글을 쓰기 시작을 합니다. 구체적으로. 그 다음에 그래서 문단 구성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기승전결로 구성을 생각해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구체적으로
그런 문단들을 구체적으로 작성을 해납니다. 그것을 우리가 원고 작성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 문단들이 서로 연결이 되어야 될 뿐만이 아니라 이 문단 안에서도 이제 그 기승전결에 의해서 구체적으로 원고가 작성이 돼야 되겠다. 그 다음에 그걸 끝나냐 그게 아니라 수없이 많이 제가 예를 들어서 박사학위 논문을 쓸 적에 원고 수정을 좀 거짓말을 못해서 한 100번 했을 것 같습니다. 100번. 물론 영어 어휘력의 그 수정도 필요하지만요. 대부분이 이 문단 구성과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매끄러움, 그 다음에 그 데이터들을 정확하게 설명하는 어떤 어휘력 이런 것들 아니면은 그 문장의 순서를 어떻게 바꾼다든지 형태를 어떻게 바꾼다든지 이런 것들에 수없이 많이 수정이 진행됐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수정을 많이 하면 할수록 글이 많이 다듬어진다는 걸 느낍니다. 그래서 이런 글쓰기의 순서들을 여러분들이 생각하면서 앞으로는 리포트를 작성을 하든 그 다음에 자기소개서를 쓰든 이력서를 쓰든 한번 잘 글쓰기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 구체적으로 주제의 설정은 어떻게 할 건가? 내가 설명을 여러 번 드렸지만 가주제와 참주제가 있다. 가주제 처음부터 주제를 완전히 정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주제라는 것이 뭐냐면 글의 중심이 되는 사상, 그 다음에 글쓴이의 의도, 우리에게는 여기 더 많을 것 같습니다. 그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완전한 주제를 잡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주제로서 단어 하나로서 표현되는 좀 두리뭉실하지만 막연한 그 글의 주제를 생각해야 됩니다. 예를 들자면 사랑이 뭔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봐라. 자동차가 뭔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봐라. 그러나 이게 끝까지 우리의 주제가 되는 것은 아니죠. 그죠? 그래서 참 주제라고, 즉 가주제에서 아주 발전된 주제를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되는데요. 막연했던 주제 더하기 글쓴이,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가치관과 태도 이런 것들이 이입이 되는 그러한 주제를 말합니다. 예를 들자면요, 아까 사랑이라고 했는데 사랑과 결혼의 연관성, 또는 자동차의 막연한 이런 주제에서 자동차의 경량화와 환경 개선이라는 이런 구체적인 발전된 주제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다음에요, 주제의 설정은 어떻게 하느냐. 선택 방법을 좀 컨사이스하게 아주 명료하고 좀 컴팩트하게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면요, 되도록 좁고 구체적으로 해야 됩니다. 우리가 글 쓸 수 있는 것들이 그 길이가 정해져 있죠. 그러다 보니까 좀 구체성을 가지고 쓰기 위해서는요, 좁고 좀 구체적인 주제를 선택할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 제가 잘 알고 있는 분야에 대해서 써야 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제가 자료 정리를 많이 하고 수집을 많이 한다 하더라도요, 근본적으로 제가 저기 백그라운드라든지 이런 게 약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잘 쓰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글쓴이가 잘 알고 있는 것, 이런 것들을 위해서도요, 여러분 책을 많이 읽어야 돼요. 내가 한 주제에 대해서 적어도 10권 이상의 책을 읽지 않는데 잘 알고 있다고 말할 수가 없기 때문에 글을 쓴다는 것은 아주 무리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 글 쓰는 이유가 있죠. 읽을 사람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그 사람에게 흥미가 없다면은 그 글 쓰기는 의미가 좀 반감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글 쓰는 사람의 만족을 위해서도 쓰지만 우리가 글 쓰는 이유에 대해서는 독자가 있기 때문에 쓰는 겁니다. 그래서 독자에게 흥미가 있는 그런 어떤 주제를 선택하는 것도 고려해 봐야 될 것이다. 그 다음에요, 주제의 설정에 있어서 주제문을 한번 생각해 볼 줄 알아야 됩니다. 내가 이걸 진짜 써서 전달하고 싶은 키 센텐스가 뭔가, 이게 중요하죠. 그래서 참 주제인, 아까 전에 우리가 구체적으로 정했던 그 참 주제의 내용을 명확하게 알려주는 것이 참 중요하다. 그래서 요즘 그 자기소개서를 보면은요, 이 사람들이 문단마다 이런 주제문을 쓰는 학생들이 있던데 참 저에게는 신선한 어떤 충격으로 오더라고요. 느낌으로 옵니다. 왜냐하면 그 밑에 거를 읽기 전에 자기가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한 센텐스로 요약을 해놓는 거죠. 그래서 흥미를 유발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효과가 있더라고요.
명확하게 알려줍니다. 그래 글쓴이의 의도가 분명하게 드러나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한정된 부분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금방 조금 전에도요. 그 다음에 합당한 근거에 의해 증명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거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자기소개를 하는데도요. 어떤 작은 문단에 있어서도 하나의 주제문을 주고 나서 그 밑에 내가 이 주제문에 따라서 어떻게 증명했고 활동했는가. 그래서 이런 사람이라는 것을 설명해주는, 증명해주는 그러한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데 유의해서 쓰면 좋을 것 같고요. 예를 들어서 주제문에 예가 있습니다. 중앙일보 2005년 사설인데요. 한번 보십시다. 거절당한 면접 확실히 마침표 찍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뭔가가 거절을 당했고 그죠? 뭔가를 찍어야 되겠다 이런 명확함이 오죠, 그죠? 그래서 여기 읽어보시면 노무현 대통령과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의 어떤 영수회담에 대해서 이렇게 써놨습니다. 그래서 참 아무 성과 없이 끝났다는 이러한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이러한 주제문을 설정했는데 이 주제문의 설정이 참 중요한 것이 이것들이 얼마나 명확하고 또한 임팩트가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 밑에 있는 글들을 읽어볼 것이냐 아니면 패스할 것이냐 독자들이 정하겠죠, 그죠? 이 정도의 좀 임팩트가 있으면 아마 읽어볼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취재 및 정리였죠. 취재라는 것은 주제 아까 정했던 그 주제를 구체화할 수 있는 자료들을 구하는 것이다. 그래서 소재, 그를 이루는 어떤 재료들을 모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제재라는 것은 여기서 소재 중 주제를 뒷받침하는 체험이라든지 또는 직간접적인 어떤 체험을 말합니다. 직접 체험은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가서 겪어보고 나서 수기를 쓰는 것이 그런 정도일 것이고요. 간접 체험은 책이나 신문이나 인터넷을 통해서 아니면은 그 어떤 내용들에 관련된 것들을 직접 한번 찾아봄을 통해서 체험하는 건 아니지만 그곳에 가서 정보를 얻는 것들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생각할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하나의 작품을 만드는 거랑 물직에 예술작품의 재료가 되는 것이 대상이 소재이고요. 그 다음에 주제의 재료가 되는 것, 그것이 제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합당한 취재를 하기 위한 조건으로는요. 풍부하고 다양하게 또한 질서정연한 논리에 맞게끔 그것에 근거해서 이렇게 취재를 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좀 생각해야 될 것은 좀 다양하게 편협된 것이 아니라 좀 풍부하고 다양한 그러한 소재를 많이 여러분 모으는 것이 참 중요하구나. 그 다음에 중요합니다. 이거 출처가 분명한 명백한 자료를 공평하게 시사해야 된다. 가급적이면 편협되지 않게. 그 다음에 여기서 말하는 것은 출처가 명백해야 된다. 분명하게 그 근거를 제시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주제를 뒷받침하는 정의나 어떤 신뢰, 통계 등을 이용하면은 더 신뢰성이 가겠죠, 그죠? 그래서 제 같은 경우도 이런 어떤 통계 자료라든지 신뢰 자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는 과학도로서 좀 더 제 관심이 가더라고요. 그럴 적에 여러분들이 취재의 어떤 근거성이 명확해지고요. 그 다음에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그러한 글쓰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제재가 되는 것들을 어떤 걸 정리를 하는데요. 제가 서두에 좀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여러분들이 이것들을 어떻게 정리하는가 이게 조금은 훈련이 돼야 되고요. 어떤 능력입니다. 그래서 어떤 그런 훈련을 많이 하다 보면 그런 재질이 개발되게 되는데요. 제재의 내용과 중요성에 따라서 분류를 잘 할 줄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비행문 보고서, 보고문이나 조사기록 등에 있어서는 먼저 취재를 하고요. 현장 취재든 간접 취재든 하고 나중에 자료 정리를 해야 된다. 근데 논설문이나 논문 등은요. 자료 정리를 먼저 해야 된다. 실험을 했다면 실험 데이터 정리를 먼저 완벽하게 해놓고요. 그래서 그것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해석을 하든지 분석을 하든지 해놓고 그죠? 그 다음에
그것에 따라서 필요할 경우에 나중에 취재도 할 수 있다. 그 다음에요. 글의 구상에 있어서는 제재를 어떻게 배열할 건가. 아까 전에 우리가 정리했던 그런 내용들을 어떻게 배열하고 문장 전체를 어떻게 유기적으로 연결시켜서 서로가 의미가 통하게끔 연결시켜서 짜는 방법, 그런 것들이 우리가 구상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구상의 종류는요, 전개적인 구상과 종합적인 구상인데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개적인 구상에 있어서는 자연적 구상, 즉 여행 안내서라든지 기행문 등이 여기서 되는데요. 우리가 기행문 어릴 때부터 그래서 많이 써봤죠, 그죠? 여행을 하고 나서 그것에 맞게끔 기록해 둔 것을 정리해 놓은 것을 우리가 기행문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전개적으로 구상할 때에는 시간적으로 여러분들이 구상할 수 있습니다. 여행의 순서에 따라서 시간 전개에 따라서, 그죠? 또한 한편으로는 공간적 구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여행을 시간에 따라서 했지만 내 주제를 정확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아니면 효율적으로 표현한다고 할 적에 시간의 순서는 조금 변화할 수 있지만 공간적인 순서를 의미 있게 배열할 수 있다면 공간적 구상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종합적인 구상이 필요할 적에는 어떤 거냐면요, 주로 이제 여러분들이 요즘 많이 써야 되는 설명문이나 논설문 또 논문 이런 것들이 논리적인 구상이 돼야 되는데, 여기에는 단계적으로 포괄식으로, 나열식으로, 점층식으로 이렇게 구상을 해야 된다. 그래서 단계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게 기승전결이 어떻게 되냐, 먼저 제기를 해야 되고요, 전개를 하고 이어서 나가고, 그 다음 구체적으로 전개를 하고, 그것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모아서 결론을 만들어내는 그런 걸 우리 기승전결의 단계적 구상이에요. 포괄식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포괄을 해서 그 다음에 나열식으로 구상하는 것도 있습니다. 설명을 여러 가지를 설명을 할 적에, 그죠? 그다음 점천식이 뭐냐면은 아까 전에 말씀드린 그것도 예가 될 수 있는데, 기승전결도 그런 점천식, 그 주제의 구체성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계속해서 그 깊이가 깊어지는 방법으로 하는 것을 우리가 점천식 방식이라고 합니다. 책에 잘 설명되어 있으니까 설명을 드렸고요. 여기 보면은 시간적 구상에 있어서 우리가 이건 말씀을 드렸고요. 안타까운 게 문장의 호소력이 약해요. 왜냐하면 그냥 시간을 따라가서 우리가 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리고 전체 맥락을 파악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 왜냐하면 시간에 따라서 그냥 단순히 전개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보완하기 위해서 과거와 현재를 어떻게 교차시키는 것도 필요하고요. 왜냐하면은 호소력이나 맥락을 파악하는 걸 높이기 위해서. 그 다음에 특정 시간 부분을요, 확대하거나 축소하는, 중요한 것은 확대할 것이고요, 좀 덜 중요한 것 같다 그러면 축소하는, 그러한 어떤 여러분들의 조정이 필요하지 않나. 그 다음에요, 그래서 시간적 구성의 예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스라엘의, 그러니까 순례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적어놨는데요, 역사적으로 하는데, 여기 보면은 헤브라이어, 기원전 11세기경 다윗이 부족을 통일해가지고 솔로몬 시절에 전성기를 맡기도 했다. 그래서 이렇게 쭉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는 익숙하지 않겠지만 우리가 세계사 시간에 배웠던 헤브라이즘이라고 배웠는데요, 헬레니즘 문화와 헤브라이즘 문화인데, 헤브라이즘 문화의 발생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헤브라이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뜻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편적으로 알고 있는 세계사에는 헬레니즘 문화는 인본주의 사상의 문화이고요, 헤브라이즘은 신본주의 사상, 이렇게 배워질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이 어떻게 해서 이 영역에서 시간적 구상으로서 이렇게 글쓰기가 되어 있는가. 공간적 구상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요, 우리가 공간적 질서에 따라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배열이 되는데, 예를 들자면은 생물의 형태나 기계의 구조 이런 것들은 그것의 요소에 따른 어떤 공간적인 그에 따라서 되어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기관의 조직별을 설명하지. 그 다음에 기술 순서는 보면요, 전체 윤곽을 해놓고 각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전체와 그 부분의 연관성, 관련성을 제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거 우리 어릴 때 정치 경제라든지 사회문화 시간에 배웠는데요. 우리나라 행정구역을 설명할 때에 13개 특별시 및 도를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되어 있다 그래놓고 각 도의 시와 군에 대해서 설명하고요. 그 밑에 또 각 도나 시 밑에 또 군 밑에 그 군의 읍면 동에 대해서 우리가 설명합니다. 그런 것으로 우리가 전개되죠. 그래서 예를 들자면 여기까지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우리의 피부 구조의 단면도입니다. 우리 피부에 커팅 이렇게 떼내서 주얼리를 떼내서 거기서 커팅을 해보면은 이렇게 돼 있는데, 피부의 제일 바깥층부터 이렇게 앞으로 밑으로 들어가는 표피진, 피피하 조직, 여기에 더 들어가서 혈관, 림프관, 신경섬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 공간적인 구조를 설명하는 그러한 글쓰기가 여기에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이 구조를 보고 과연 이걸 어떻게 설명할 건가 가려놓고 설명해라면 여러분들은 이런 식으로 설명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